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의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 전 지역이 10월 16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집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취득세,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양도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부동산 세금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영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됩니다. 네. 선생님, 네. 일단 정부가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잖아요. 네. 네, 세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세금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 대책 발표 같은 거 보면 네.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혼돈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한 게 아니고 투기 과열 지구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같이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네.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네. 지정 구역이 조금씩 달라요. 네. 왜냐하면 입법 목적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 서울 전역과 네. 경기도 12곳을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했거든요. 네. 좀 특이하긴 하죠. 네. 이 중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네. 세금 규제를 위해서 이제 만든 규제 지역입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세금 규제가 적용이 되고 네. 일부 또 대출 규제가 적용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되냐면은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들어보셨죠? 네. 그걸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그러는데, 도정법에 따르면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정비사업, 네. 즉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이제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 우리 네. 흔히 전매 금지를 많이 부르거든요. 네. 그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 규정하고 재당첨 제한 규정, 네. 이게 적용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때 네. 지출 증빙까지 작성해서 내야 되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지출 증빙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세금이나 이런 규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이제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네.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실거주자들만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네. 점세를 낀 상태에서, 네. 즉 갭 투자 상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규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증여할 때 요즘에는 네. 전세 끼고 증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담부 증여로. 네. 그것도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토지거래 네. 허가구역에서 이제 부담부 증여는 네. 이제 매매가 끼어 있잖아요. 네. 그 매매가 끼어 있는데 그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니까 전세 보증금 승계 조건에서는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도 안 됩니다. 네. 그 요즘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매 제한이랑 네. 그 분양권 재당첨 금지 네. 조항,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 네. 이 제한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적용 시기는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만 이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이제 재건축, 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의 이전이 금지됩니다. 네.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은 조합원 지위의 이전이 금지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아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전매 금지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네.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들이 있어요. 네. 그 구역들은 도정법 그 법령 개정의 부칙에 따라서 전매 금지의 예외로 다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서울에 저기 은평구에 가보면은 네. 가련 1구역, 네. 뭐 대조 1구역 네. 이런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네, 네. 이 구역들은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다 신청한 구역들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그 은평구가 저쪽 투기과열지로 지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이라서 조합원 지위 이전이 금지가 되는데 네. 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구역들은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렇게 세 가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취득세나 양도세는 사실 내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않는 이상 부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피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종부세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양도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부세는 매년 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서울에 예를 들어서 뭐 조정지역이 아니었던 구에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은평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은평구가 이제는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현재 이제 종부세 과세를 할 때 네.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네. 중과 세율이 달랐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네. 그리고 전체 주택 수가 3채 이상 네. 그러면은 종부세를 중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종부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 조정 비조정을 가리진 않아요. 네. 가리지는 않고 주택 수가 2개까지는 중과를 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일 때만 종부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 중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과세 표준 12억까지는 12억까지는 중과를 안 하고 네. 과세 표준 12억 초과 부분만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종부세 부담이 좀 줄어든 건 맞는 거죠. 그러면 조정지역에 아니었던 곳에 임대주택 가지고 계시던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임대주택 6년짜리가 새로 생기면서 추가로 취득하셔서 임대주택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제 주변에도 여러 명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혹시나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등록할 당시에 그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네. 보통 우리가 흔히 기준시가라고 부르죠. 네. 기준시가가 수도권 기준으로 6억, 네. 지방 기준으로는 3억. 네. 그 이하인 주택을 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이라고 네. 불러요. 네. 그리고 이 장기임대주택은 세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 첫 번째 혜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네.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네.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네. 거주주택이 1세대 주택으로 인정돼서 비과세가 되는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걸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그러고 이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지나서 팔잖아요. 네. 그럼 그때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했다. 네. 그래도 중과를 안 합니다. 네. 이게 중과 배제 혜택이에요. 네. 이게 두 번째 혜택이고 네. 이 장기임대주택은 보유기간 동안 임대 등록 기간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안 해요. 네. 이걸 종부세 합산배제라고 네. 합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데 네.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가 네. 조정대상 지역 지정일 이후였다. 네. 그 조정대상 지역 지정일 이후에 취득을 해서 임대주택 등록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 안 해줍니다. 네.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만 가능한 거주주택 비과세는 네.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우리 세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6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이 네. 생겼잖아요. 네. 이 6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네. 주택부터 이걸 적용을 해주거든요. 네. 그럼 이 경우에 이 단기 임대주택들은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 네. 그러면은 세제 혜택을 하나도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지금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받아요. 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다는 거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정지역 저희가 지정된 게 적용이 10월 16일부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취득은 했어요. 네. 근데 6년짜리 단기 임대로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네. 지금 한다. 네. 그렇게 되면 그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단기 임대주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을 했으니까 네. 그분들은 지금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 지정일이 10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럼 10월 16일 이전에 잔금까지 치르진 않았어요. 네. 매매 계약을 했어요. 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취득일은 원래 잔금일이니까 네. 잔금일로 보면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거지만 이 사람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뀔 걸 모르고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그 주택에 한해서 나중에 임대주택 등록해도 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똑같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세금에서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거주 요건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1세대 1주택이거나 장기 임대주택 갖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거주주택의 거주 기간이 내가 생긴 건지 안 생긴 건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양도 당시 1주택이고 원래 2년 이상만 보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거주를 안 해도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거주 요건이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었어요. 네.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까지 다 지급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전세를 끼고 이제 보통 매매를 했을 거니까 네. 내가 나중에 저 집에서 들어가지 않고 저 집에 안 살아도 2년만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샀을 거잖아요. 그런데 잔금 치기 전에 갑자기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번처럼.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막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법은 원래 대부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세제 혜택을 다 주더라. 네. 그러니까 여기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사람이 본인하고 세대원 포함해서 무주택자였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거주 요건이 없고요. 네. 예외적으로 계약할 당시에 집이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 네. 즉 유주택자였다.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잔금 치기 전에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적용되더라도요. 네, 일시적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처음에 조정지역 2017년도에 생겼을 때도 똑같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이 서울이 지금 17년 8월 3일에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걸 보는 건데 그때부터 이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17년 8월 3일 이전에 네. 분양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도 일종의 매매 계약이잖아요. 네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네. 잔금일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돌아온다. 네. 그때 서울 전역이 다 조정 대상 네. 지역이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거주 요건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무조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분양권 계약할 당시에 내가 집이 있었다. 그러면 거주 요건이 있는 거고 그다음 분양권 계약할 당시에 집이 없었다. 그러면은 거주 요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나는 거주 요건 없는 줄 알고 한 번도 거주를 안 했는데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한 주택을 팔 거였어요. 어쨌든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10월 15일 전에 계약을 했고 네. 잔금을 15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꼭 해야만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처음에 네. 취득을 할 때 전세를 안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기 어렵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선 2년을 살 거고 네. 내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 그러면 최소 그 사람이 4년을 살 네. 거잖아요. 그리고 막상에 이제 그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집 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먼저 통보를 하면은 내가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못 사는 이유는 그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거주 요건이 생겨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거주를 안 하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생임대주택입니다. 네. 상생임대주택은 뭐 대부분 잘 아시고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네.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우리가 임대를 먼저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을 상생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때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한 후 팔면
그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걸로 봐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데 네. 다만 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은 상생임대차 계약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분들은 사실 이 요건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네. 다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원래 2024년 말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적용되는 걸로 원래 돼 있었는데 네. 이걸 2년 연장해 줬잖아요. 네. 그 26년에도 또 연장해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집값이 좀 안 잡히면은 네. 정부가 이 혜택을 또 연장해 줄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분들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혹시 연장이 되면은 그 특례 연장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이용해 보시면은 거주를 하지 않고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상생임대주택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상담해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심지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다 채워놨는데도 나는 비과세가 안 돼요 하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세무 상담을 네. 해보면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양도세를 어느 정도 알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개 중에서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아예 비과세를 포기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는데 자기가 거주를 못한 거예요. 네. 특히 이런 분들 중에 지방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방분들이 서울에 집을 사는데 아. 당연히 실거주는 못 하잖아요. 네. 거기다 전세를 이제 네. 안고 샀으니까 네. 그 자기는 아예 서울의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지방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서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 집은 한 1억밖에 안 올랐어요. 자기 네. 살고 있는 집은. 네. 근데 서울 주택이 거의 10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근데 자기는 비과세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비과세는 아예 염두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상담하다가 이거 지방주택을 먼저 파시고 그 다음에 서울 집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은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때 제가 이제 상생임대주택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세금이 거의 2억, 3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네. 근데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팔기가 싫은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아파트 단지가 되게 괜찮대요.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친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인들이. 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좋으면 네. 그거 파시고 네. 그다음에 서울주택 팔아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고 네. 그 단지 또 사자. 그 단지가 그렇게 좋으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단지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보다 좋은 단지는 그 넓은 곳에 널려 있습니다. 이사 가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지. 막상 가보면 또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귈 수도 있고요. 네. 요즘 신축 아파트 굉장히 좋잖아요. 네.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네. 그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네. 그 동네를 떠나려고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집 팔고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 사시면 된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비과세가 그만큼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그러신 분들은 한번 세금 계산해 보시면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좀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제일 많이 받은 게 주택 계약 취득 계약을 했어요. 취득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중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네. 질문하는 사례인데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을 워낙 한꺼번에 많이 지정해버렸기 네. 때문에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걸 모르고 네.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 발표할 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 마포구, 네. 송동구, 네. 강동구 네. 이 정도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네. 뭐 경기도에서는 뭐 과천이나 네. 분당 정도 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제 조정 네. 대상 지역을 지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전혀 예상도 못하고 주택에 대한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그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기존에 뭐 무주택자가 집을 샀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네. 중과가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취득을 조정 대상 지역 주택으로 볼 거냐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으로 볼 거냐 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네.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네. 아직 잔금 치기 전이잖아요. 잔금 치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도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좀 합리적이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좀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따질 때는 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다고 무조건 비조정 지역의 취득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반드시 계약 당시에 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유주택이냐 무주택이냐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취득세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오. 취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했다. 네. 그럼 무조건 비조정 지역의 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네. 취득세가 약간 더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아, 저는 진짜 저도 세무사지만 이 세법 간의 이런 주택수나 이런 규정들 있잖아요. 네. 통일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 통일이 안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지금 취득세 하나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취득세와 양도세 규정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다르냐면은 우선 소관 부처가 다르죠. 네. 취득세는 행안부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는 기재부 관할입니다.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으로 취득을 해서 네. 비록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두 번째 주택, 즉 신규 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네. 그분은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해서 그 신규 주택의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네. 내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네. 3년 안에 팔 것을 약속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중과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안 팔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취득세를 다시 중과해 버립니다. 네. 근데 이때 중과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10억짜리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하고 지방 교육세까지 합해서 3.3%를 내야 되거든요. 네. 만약 이 사람이 중과가 됐으면 8.8%를 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3.3%를 우선 내고 이제 중과를 피했는데 네.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3년 안에 못 팔아버렸다. 네. 그럼 8.8%를 냈어야 되니까 네. 8.8%와 3.3%의 차이 네. 5.5%만큼 추징하겠죠. 네. 추징할 때 네. 가산세도 추징합니다. 네. 근데 가산세가 얼마나 많냐면은 우선 과소신고 가산세 10%, 네. 그 다음에 3년간 미납했잖아요. 3년간 납부지연 가산세. 네. 납부지연 가산세가 1년에 약 8.04%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럼 3년 지나면은 거의 24%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어마무시한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이분이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나 3년 안에 팔 거예요 하고서 이제 중과를 안 받았는데 네. 2년쯤 됐는데 네. 못 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럼 있죠. 미리 자진 신고해서 네. 중과로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 그거 가능합니다. 네. 내가 만약에 기존에 3년 안에 팔 거라고 이제 기본세율로 세금을 냈는데 네. 보니까는 도저히 3년 안에 못 팔 것 같은 거죠. 네. 그럼 그 못 파는 시점까지 가산세를 내야 되니까 네. 이분이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네. 중간에 나 신고를 잘못한 것 같다. 원래 중과세율로 냈어야 되는데 기본세율로 냈으니까 나 지금 수정신고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수정신고 하더라도 수정신고일까지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내야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나중에 3년 지나서 내는 것보다는 가산세가 훨씬 많이 줄어들죠. 네. 애초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규 주택을 살 때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신규 주택을 살 때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애매한 분들도 있어요. 네. 우리 애가 대치동에 살고 있어요. 네. 대치동에서 얘가 3년 안에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보는데 네. 그때 만약에 얘가 시험을 잘 보면 재수를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럼 3년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만약에 재수라면 네. 그럼 대치동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네. 나 취득세 중과 피해야 되니까 팔고 이사를 가야 되느냐 정전주택을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불분명하니까 내가 신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그냥 2주택 중과로 8.8%를 냈습니다. 아. 그랬는데 어떤 나중에 이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상황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우리 애가 수능을 잘 봤어요. 그래서 바로 재수 안 하고 입시 합격해버렸어. 네. 그럼 3년 안에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럼 3년 안에 팔면 원래 중과가 없으니까 3.3%만 냈으면 되는데 나는 과거에 8.8%를 냈잖아요. 네. 그럼 더 낸 세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더 낸 세금은 당연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경정청구라고 그러는데요. 네. 경정청구는 당초 이제 세금을 내고 나서 5년 이내에 내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걸 말하는데요. 경정청구를 하면은 과세당국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줍니다. 이자도 주나요? 그렇죠. 이제 그 이자를 환급 가상금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환급 가상금도 돌려주긴 합니다.
네. 한국가상권도 한 8%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죠. 한국가상권 8%가 아니고요. 3.1%입니다. 네. 우리가 납부지형 가산세를 8.04%로 부과하는 거는 늦게 낸 거에 대한 제재 성격이거든요. 이게 이자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가산세가 너무 높다고 국가가 고리대금 한다고 막 화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자 성격이 아니고 늦게 네. 낸 거에 대한 제재 성격이고 네. 환급가상금은 이자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환급가상금 적용할 때 적용되는 이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기예금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달라요. 예. 그래서 약간씩 들쭉날쭉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3.1%입니다. 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상태에서 네. 이제 증여를 할 때 과거하고 달라지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인데 네. 우리 주택을 증여할 때는 원래 취득세가 3.9%잖아요. 네. 거기에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까지 따라붙어서 4%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증여할 때도 취득세 중과 규정이 하나 있어요. 언제 중과가 되냐면은 만약에 증여하는 부모가 네.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증여자가 2주택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네. 3억 이상이다. 네. 그러면은 그 주택을 증여받는 배우자나 자녀 네. 이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중과 취득세가 12%입니다. 네. 어마무시하게 높죠. 네. 그래서 네.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증여를 해버렸으면 중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네. 이제 증여하려고 봤더니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방금 세무사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 계약서를 썼으면 괜찮은 거냐? 네. 우리 아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비조정 지역에 취득을 인정해줬잖아요. 취득세에서는. 네. 그런데 거기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이라고 돼 있지 증여 계약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 지역 지정 이전에 증여 계약했다고 해도 나중에 등기 접수를 조정 지역 지정 이후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그럼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10월 15일 이전에 네. 증여 등기 접수까지만 했으면 접수까지만 하면 그거는 됩니다. 괜찮은데 네. 네, 그 이후에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실 때 아들이나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중과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렇죠. 며느리한테 증여하면 네. 아들 대신 며느리한테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는 중과가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리하십니다. 네. 거기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정확하게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2주택 이상 가진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했을 때 네.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니까 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네. 그런 자한테 이제 증여를 하면은 증여 취득세 12%가 적용이 안 되는 거겠죠. 사실 며느리가 네. 증여받으면 좋은 게 네. 그 부동산 양도소득세 2월과세도 며느리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들 며느리한테 증여를 안 하시죠. 저는 이제 일단 상담하러 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며느리한테도 증여하라고 자꾸 권하거든요. 네. 이게 방금 세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 안에 팔아버리면 이월과세를 적용하니까 예. 절세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며느리나 사위는 거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하고 10년 안에 팔아도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장점도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상속 같은 경우까지 가보면은 자녀한테 증여하고 네. 이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은 이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가산해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는 증여하고 나서 5년만 지나도 가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효과까지 감안하면은 며느리나 사위 증여도 잘 활용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2주택자이신 분들은 8%의 취득세로 이제 중과가 되고 3주택부터는 12%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증여 취득세는 무조건 12%니까 네. 그렇게 되면 증여를 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진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다. 네. 그렇게 되면 중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준시가 3억 넘든 그 조건을 다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하나를 지금 양도세 중과는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하나를 네. 파시고 네. 증여한 다음에 다시 취득하는 건 어떨까요? 그 방법도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 보니까 네. 이제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 채가
이제 양도 차익이 별로 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이제 자녀한테 증여해주고 싶은 집인 거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싶은 집이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네. 공시가가 3억 이상이면은 네. 취득세 12%가 되잖아요. 방금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채 중에 한 채를 먼저 팔아버리고 네. 아직 중과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면은 그러면 증여 취득세 12%가 적용이 안 되겠죠. 네.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 또 어떤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냐면은 네. 이제 두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한 채를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 돼버렸죠. 네. 그럼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네.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네. 요즘 저가형도 문의 많으십니다. 그렇죠. 엄청 많죠. 지금 네. 저가 양도 거의 풍년 시대인데요. 저도 네. 요즘에 그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네.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 한 25억이 적정 가격인데 뭐 21억, 20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네. 그럼 보면은 다 직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네. 부모가 자녀한테 네. 직거래해 주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개사를 안 끼고 이제 거래를 했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저가 양도 사례입니다. 맞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집이 뭐 비싸야 20억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눠서 증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막 20억 넘어서 30억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증여만으로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이제 양도도 일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또 요즘 제일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들 며느리한테 이제 반반씩 50% 지분씩 저가 양수도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기준이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기준이 이제 시가의 30% 이하 그리고 3억 원 이하 이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만 차이가 안 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억 넘는 집은 무조건 3억 원을 저가로 이제 양수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들 며느리가 각각 양수도를 50%씩 가져가니까 그러면 가져가는 금액이 반으로 쪼개질 거고 네. 여기서 각각 3억 원씩 저가로 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억짜리 집을 거래를 하는데 아들이 15억 며느리가 15억을 원래는 내야 되는데 네. 이게 30억 저가 양도면 27억에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각각 3억 원씩 빼서 12억, 12억, 24억에 거래할 수 있는 건지. 네, 세무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두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자로. 네. 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 정말 문의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자녀한테 팔 때 3억까지는 괜찮다. 일반적으로 꼭 3억이 기준금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가하고 대가의 차액이, 즉 저가 양도 금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면은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 안 하거든요. 즉 증여세를 과세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시가가 10억이 넘는다. 그러면 항상 3억이 더 작아요. 그래서 시가가 10억이 넘으면 3억까지 싸게 파는 건 괜찮은 거고 시가가 10억 이하이면은 30%가 더 작은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가의 30%만큼 싸게 팔면은 괜찮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가액이 한 10억 되면은 3억 정도만 싸게 팔아도 괜찮은데 네. 보통 이제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20억, 30억 되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방금 세무사님이 예를 든 것처럼 시가가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이 두 사람한테 각각 3억씩 싸게 팔아도 괜찮은 거냐? 얼핏 보면은 과세 당국에서 야 3억만 싸게 팔라고 했는데 두 사람 합해서 6억이나 싸게 팔아? 이거 뭔가 추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저가 양수시 증여 규정이요. 정확한 명칭은 저가 양수시 증여 의제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시가보다 싸게 샀을 때 자녀가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 이익을 얻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잖아요. 네. 또 우리 증여세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각각 뭐 5억씩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각자 5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냐 아니면은 두 사람에게 증여한 금액 합계 10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냐. 각각 5억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보통 유식한 말로 네. 유산 취득세라고 그러거든요. 네.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증여세는. 근데 이 저가 양수도에 따른 규정도 증여 의제 규정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저가 양수 총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거냐, 아니면은 각자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거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이 저가 양수도시 증여 의제 판단도 각자가 3억씩 싸게
사도 증여 의제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요거는 유권에서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가 3억씩 싸게 사도 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네. 이제 집을 그 저가 양도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도 한번 받았어요. 그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내가 3억 원 싸게 집을 넘기고 네. 그럼 내년 되면 네. 또 3억 원 싸게 뭔가를 팔아도 되냐? 네. 이렇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주택을 다른 주택 아니고 이제 금융상품을 네. 내가 싸게 넘겨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주택을 자녀한테 3억을 싸게 넘기고 네. 내년에 금융상품을 또 3억을 싸게 넘긴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저가 양수시 증여 의제 규정은 네. 한번 적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금액 3억 미달이어서 증여가 안 됐죠. 네.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됐는데 네. 그 다음 연도에 또 다른 상품을 또 3억 정도 싸게 팔아가지고 네. 이 두 개를 합산해서 3억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약간 짜증이 나겠지만 이거는 과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꼭 내년 아니어도 네. 주택을 3억 원 주고 다음 달에 뭐 채권 같은 거를 3억 원 싸게 줘도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무한정 계속 싸게 줄 수가 없는 게 네. 계속 이게 싸게 사기는 사지만 결국은 자녀가 양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녀가 양수 대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그 정도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네, 그러네요. 네. 이제 조정제 대상 지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잖아요, 사실.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 기본세율의 2주택자는 20%, 네. 3주택 이상은 30%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네. 주택 팔고 나서 손에 쥐는 돈이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서울이 전부 다 조정지역으로 묶였는데 네. 지금은 조정지역이다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살아날까봐 이게 네. 내년 5월 9일까지다 보니까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냐? 저 정말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선생님. 제가 뭐 구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원리하고 네. 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은 네. 양도세가 이제 중과된다는 규정은 아직도 살아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소득세법 104조에 있는 규정이고요. 네. 이건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적용이 되는데 네. 이제 중과가 됐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장특공제를 적용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중과가 적용이 돼버리면은 장특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 효과까지 합해져가지고 양도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양도 차익이 10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이상이면은 네. 양도세가 약 7억 5천 이상 나옵니다. 네. 지방소득세까지. 네. 진짜 손해 이제 쥐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다만 현재는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1년 단위로 계속 중과 유예를 연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내년 5월 9일이 지났을 때 그럼 중과 유예가 또 연장이 될 거냐? 아니면 중과 유예가 종료가 돼서 중과가 부활할 거냐? 네. 사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만 집이 없으면 네. 어차피 거기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네. 이제 중과가 부활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대 12곳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네. 이 중과 부활했을 때 치명타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우선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안 되지만 네.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지금 정부가 그럼 다시 중과를 부활시킬 거냐? 네. 제 개인적으로는 중과 부활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느냐? 이것도 다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네.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세금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이거 아직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 중과를 사실 부활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지는 않아요. 네. 집값은 뭐 이미 수요와 잡혔죠. 공급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제 하나만으로는 집값이 잘 안 잡히고요. 이미 그거 경험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규제 추도 없이 했는데 집값 그동안 잡혔나요? 안 잡혔죠. 그렇죠. 안 팔고 말죠, 그냥. 그렇죠. 네. 오히려 매물 잠김 효과가 더 심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기획값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 중과를 부활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가 이번에 그 외부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기조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은 보유세는 늘리고, 네. 그 다음에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때 거래세가 뭘 말하는 거냐? 취득세하고 양도세예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 부담은 조금 줄이고, 네. 대신에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좀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려면은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 부담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 중과를 부활한다는 거는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거니까 이런 트렌드에도 전혀 안 맞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과 규정을 부활했을 때 네. 과연 지방선거에 여당이 유리할 거냐? 저는 유리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선거까지 네. 생각하자면. 이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과를 부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현재 정부가 10월 15일에 이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랬을 때 집값이 안 잡히고 혹시라도 폭등을 해버리면은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중과를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추세가 막 지금은 집값이 막 상승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규제 나오고 나서는 거래가 워낙 침체가 돼 있으니까 이 기조가 좀 유지된다면은 아마 중과 유예를 1년 정도 더 연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년은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 충분히 양도하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에 정부 대책 보면서 정부가 약간 실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뭐 정부 정책을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예. 이번에 정부가 이제 이런 대책 규제를 발표하면서 내년 5월 9일까지 사실 팔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라도 중과가 부활할까 봐 걱정도 되고, 네. 그동안에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실현 욕구도 있고, 그래서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적으로 다 지정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집을 팔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다 두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네. 다주택자들인데, 그 다주택자들은 자기 실거주 주택, 외의 주택들을 팔아야 먼저 나중에 실거주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지금 전세 주고 있는 것들을 팔려고 하는데, 네. 전세 주고 있는 것들을 지금 못 팔게 네. 토지거래 허가구를 다 묶어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지정을 상당 부분에 해제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거래가 활성화가 되죠. 다 묶어놓고 거래 활성화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 영상을 기재부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면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은데. 제가 정부가 내놓는 세법 개정안 중에 네, 아쉬운 걸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방금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자녀의 혼인 및 출산, 네, 증여재산 공제 있잖아요. 네. 전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진짜 저는 이게 생기고 나서 요즘에 결혼식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부분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혼인하고 출산하고 합쳐서 1억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네. 자녀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공제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강의할 때 그 내용을 자주 언급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규정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합해서 1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받으면은 이제 다시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를 뭐 한 명을 낳든 두 명을 낳든 1억 원으로 끝나는 건데,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5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낮은데, 만약에 이 출산율을 높이려고 한다,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애 낳을 때 뭐 지원금 뭐 1, 200씩 주는 거, 거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쓸 게 아니고 이 세금을 줄여주는 거, 네.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좀 경제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되게 걱정이 돼요. 네. 근데 당장 우리가 사전증여를 받으면은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첫째 자녀를 낳으면은 1억 원을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 네. 둘째를 낳으면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네. 셋째를 낳으면은 제가 보기에 3억 원이 아니고요. 셋째부터 되게 낳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4억을 공제해주고, 오.
그다음 뭐 능력이 있어서 넷째까지 낳았다 그러면 8억을 공제해주고. 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애를 더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증여를 아니 애를 더 낳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애 넷 낳으면 네. 15억 원을 공제로 징여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비과세로 15억 원을 징여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그럼 날만하죠, 넷을. 그러니까 저라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제 저는 우리 부모님이 뭐 돈이 없어서 네. 그리고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좀 나이가 젊었고 네. 우리 부모님이 좀 경제력이 있다. 네. 그럼 저는 충분히 뭐 4명까지는 그렇지만 3명까지는 네.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경제력이 좀 있으면은 상속세가 거의 50% 구간일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 셋째를 낳아가지고 내가 4억 원에 대한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면 이게 50% 세율을 적용했을 때 거의 2억 원의 상속세가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2억 원 가지고 네. 자녀를 키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충분히 이제 셋째 자녀를 낳을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네. 정부가 왜 이런 거를 좀 반영 안 하고 있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자녀 수별로 네. 증여세율을 낮춰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자녀가 많으면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정말 근데 많이 들어요. 부모가 자기 경제력으로는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받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지어 여유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녀 숫자에 따라서 만약에 증여세율을 낮춰준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나 더 나오면은 증여세율이 계속 낮아지니까 네. 더 유리해지겠죠. 네. 이런 것도 되게 좀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는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고액자산가 분들을 많이 상담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제 유치원 영어 유치원 다니고 뭐 학원 다니는데 그거 네. 내가 좀 지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원비는 증여세 과세 안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가 소득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교육비는 원래는 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 잘못 알고 있다. 저한테 막 이러시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방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은 이제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것 자체가 다 증여죠. 네. 뭐 심지어 학원비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상속세 신고들 많이 하는데 네. 상속세 신고를 해보면은 할아버지 계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뭐 150만 원씩 나가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보면은 네. 손자 학원비예요. 네. 그래서 이거 다 증여재산으로 사전 증여재산으로 가산됩니다. 네. 이러면은 자기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 네. 뭐 처음 들었다고 할 수는 있겠죠. 처음 들은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네. 해서 뭐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뭐 자녀 유학비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주는 것도 사실은 다 증여세 과세가 되잖아요. 네. 이게 평상시에는 과세 당국에 노출이 안 돼가지고 즉 국세청이 모르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지. 네. 이게 언제 과세가 되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신고할 때 네. 그때 10년간 계좌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게 많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저 상담하셨던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내가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아들한테 줘서 네. 아들이 그 카드로 학원 결제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 내역도 진짜 열어주셨는데 정말 애들 학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3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 둘인데, 네. 그것도 취약전 아동인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상속세 네. 조사를 하면 거의 다 이제 걸리게 돼 있죠. 네. 그 상속세 조사를 할 때는 계좌만 보는 게 아니고 카드 사용 내역도 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자기 카드를 네. 자기 아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가끔 가다가 그걸로 뭐 마트에 장을 받거나 이래도 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왜냐면 할머니하고 그 아들이 사는 지역이 되게 멀다. 네. 그러면은 그 장 보는 그 마트가 할머니 집 주변이 아니고 아들 집 주변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도 걸릴 수도 있는데 심지어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 학원비다. 네. 그럼 이건 명백하게 자녀가 쓴 거잖아요. 네. 할머니의 카드를.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다 사전증여가 되는 거죠. 네. 조사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객분이 자기 아들한테 집을 하나 증여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아드님은 주소지만 옮겨놓고 그 집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물론 아들이 사는 동안
이제 임차인을 받지 않고 계속 비워두기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얘가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세금이 어떻게 되냐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구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받기 힘드실 거예요. 차라리 상생 임대주택을 갖추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세청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네, 조사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근데 사실은 그거를 뭐 100% 잡아낼 수 있다 없다 네. 제가 그런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세무 상담을 해보면은 네. 중개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주택을 자녀가 취득했는데 취득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네.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자녀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네. 그 집이 빌라예요. 예. 근데 빌라에서 자녀들 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고 자녀는 사실상 부모가 같이 살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빌라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돼 있다.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중개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쵸. 예전에는 네. 제가 이거 뭐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예전에는 이게 안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1세대 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은 국세청에서는 네.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거든요. 네. 초본을 떼보면은 이 자녀가 전입신고가 돼 있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녀가 소유주니까 소유주가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2년 거주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문제는 그 집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과세당국이 그거를 별도로 예전에는 지자체에다 공문 보내서 그 주택 집원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전입신고 내역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국세청 전산망에 어떤 그 버튼이 있어요. 네. 그거를 누르면은 그 집안에 전입신고된 내역까지 쫙 출력이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2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집주인도 전입신고가 돼 있고 임차인도 전입신고가 네. 돼 있고. 그럼 그 집주인이 그 집에 당연히 안 살았겠죠. 네. 이게 바로 적발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방금 이제 세무사님이 얘기하신 사례 있잖아요. 네. 공실로. 소유자는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차인이 실제로 안 살았어요, 거기에. 임차인이 만약에 살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 세무공무원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 운이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아주 꼼꼼한 직원 만나면은 부모가 저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자녀가 과연 저 빌라에 살았을까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꼼꼼한 직원 만나면은 이제 증빙을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 거기서 살았다는 증빙. 가장 흔히 요구하는 증빙이 뭐냐? 이사비 영수증. 이사가 쓰면 이제 이삿짐을 불러야 되겠죠. 네. 그럼 이삿짐 부를 때 보통 대금을 통장으로 주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나중에 영수증도 받고. 네. 이삿짐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2년을 거주했으면은 택배도 배송한 내역. 그 다음에 음식, 쿠팡 이체해서 음식 배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력을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리비 같은 거 얼마나 냈는지 그걸 내가 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살고 있었으니까 내가 낼 거고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인이 냈겠죠. 네. 뭐 전기료나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이런 요금 냈던 것들을 다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안 살았잖아요. 그런 증빙이 없죠. 네. 그래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거의 복불복이에요. 네. 어느 직원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은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운을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걸리면은 가산세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심지어 내가 그 집에 안 살았는데 살았다고 거짓 신고하잖아요. 이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입니다. 맞아요. 가산세가 부담과소 가산세 40% 내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가산세도 많이 나오니까 방금 세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상생임대주택 요건만 잘 활용하시면 이거 비과세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그걸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 달라지는 세금 1편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2편에서 나머지 부분 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